우리도 지금 주식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임에서는 막 크게 잘하시는 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석호님이 좀 그래도 잘하시고, 다른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내세우는 게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특별하게 막 이렇게 얘기 나눠주고 계신데, 좀 어떠세요? 주식 좀 하신 분들? 괜찮나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항상 그 말을 합니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금액이 중요한 거다. 이제 자신감 있으신 두 분 눈빛을 제가 봤어요. 이분들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언제 시작했냐면 11월 4일날 시작했어요. 11월 4일날 계좌를 텄어요. 왜 텄냐면 바이든하고 트럼프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사실 한국대 선주 이런 건 안 믿거든요. 그런 건 믿지 않는데 최소한 미국의 정체가 큰 틀로 변화한 거는 분명히 했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은 최소한 상승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들어갔어요. 이것도 띄워야죠. 지금 이게 14일까지 제가 점검한 거였는데 그때 한 622만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더 됐어요. 지금은 왜냐면 제가 이거를 사실은 트레이딩 하는 거를 다 블로그랑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이렇게만 말하고 그냥 끝내면 거짓말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예 로그인 해가지고 저 아침에만 하거든요.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그거 하는 거를 다 지금 유튜브에도 올릴 거고, 유튜브에는 아직 안 올렸는데 블로그에는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수익률 실제로 거두는 거. 근데 주린이들을 위해서. 주린이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사실 이게 더 컸었는데 여기 플러스 이거였거든요. 좀 전에 620 플러스 620 더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됐을 때가 1300 정도까지 됐었는데 1300 있던 거 포함해서 3500을 다시 해서 물렸어요 지금. 근데 아시다시피 금요일에 많이 올랐잖아요. 금요일에 3.5% 올랐죠. 많이 올랐을 때는 8.5%까지 올랐었고, 근데 월화에 결정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여부. 물론 갈 길이 멀어요. 먼데 저는 그래도 무조건 아시아나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뭐 상한가 갈 수도 있고. 상한가 30%죠. 그때 이제 뺄 거예요. 지금은 한 마이너스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근데 10% 이상 넘어가면은 저는 한 1000 정도는 벌어요. 저는 그거 생각하고서 이렇게 된 거고. 셀트리온 제약 다들, 뭐 주식하는 분들 많으니까. 셀트리온 제약 엄청 올랐잖아요. 목요일날. 근데 그렇죠. 목요일날 셀트리온 제약 거의 상한가 근처 가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다 올랐는데 내가 지금 타면은 늦은 거 아니냐. 근데 물론 늦은 건 맞아요. 늦은 건 맞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적이 좋잖아요. 제가 이 회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이분이 건대 동문이긴 한데 저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요. 어쨌든 생각에 조금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투자 방식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일단 시가총액 큰 거 1위에서 3위 사이만 다루고 있고요. 뭐 언택트주, 코로나주, 뭐 막 되게 이렇게 들락날락한 것들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30% 이득 보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단지 2, 3%만 얻으면 돼요. 그 대신에 금액을 크게 들어가니까 3천에 2%만 돼도 100만 원이 넘잖아요. 저는 하루에 그거 한 건만 해도 그렇게 한 달에 10건만 해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투자 원칙이죠. 27일이에요. 목요일날 폭등했고, 폭등한 다음날, 목요일날 폭등했다는 사실은 검색하면 다 나오죠.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27일날 아침에, 이것도 제가 영상 다 찍었거든요. 3천만 원을 9시 반에 되게 비싸게 매수한 거죠. 그 전날 거의 고가였어요. 약간 빠져서 사실 매수했어요,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한 이유는 그 전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3% 정도, 2%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2% 정도 빠졌을 때 이 정도 가격이 제가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40분, 1시간 뒤죠. 그때 아무래도 배가 갑자기 아프다고 화장실을 가면서, 갑자기 화장실을, 요새 이제 그런 직장인들이 엄청 많대잖아요. 9시 한 20분만 되면 화장실을 가고, 장 시작할 때 화장실 가고. 저도 그때 화장실을 가서 매도를 다 했어요. 이것도 다 찍었고. 그래서 18만원. 얼마나 큰 거예요, 18만원. 하루에 18만원이면은 장이 20일 열리니까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월급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4시에 재매수했어요. 이거 포함해서 다시. 근데 이렇게 됐죠. 9시 반에 이때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한 이 정도쯤에 매수한 거죠. 떨어지는 흐름이었으니까 욕심 안 내고 이 정도쯤에 매수를 했고요. 좀 올랐을 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거 좀 뭐 빨리 갔나? 근데 그냥 저는 욕심 없이 2% 정도 시세 차이 났을 때 수수료 제외하고, 이거 수수료 제외예요. 하고서 여기서 팔았고, 그 다음에 이때 다시 매수한 것 뿐이에요. 이때 매수했구나. 이때는 제가 이제 업무를 열심히 하느라고 못 받고, 이때 매수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죠, 저는. 그냥 단지 이때도 한 이 정도 되겠구나 정도 예상을 했고, 어쨌든 이걸로도 또 한 22만원 정도 지금. 이건 아직 실현이익은 아니죠. 내가 찾진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이거래잖아요.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피로감 있는 거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고, 어쨌든 코스닥 지금 2위잖아요. 코스닥 2위고 시가총액 크고 폭락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실효제 뭐 불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쨌든 이 기업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도 마찬가지고 좀 안정적인 곳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저는 너무 크지 않은 것들을 좀 선택을 하거든요. 그거를 경고하는 분들 되게 많죠. 지금 특히 LG화학이 그렇죠. 외국인 매수가 공적 분할 이후로, 물적 분할 이후로 엄청 늘었잖아요. 사실 그거는 전 빠질 수 있다고 봐요. 뭐 당장은 아니고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저는 일단 제외하고,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SGI가 나을 수도 있죠. 외국인 매수가 좀 약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40만 원 정도. 이런 흐름으로 아까 같은 결과물을 얻은 거거든요. 제가 결국에는 한 9개 종목 정도 건든 거예요. 여기 지금 빠진 게 뭐 아시아나도 빠졌고, 좀 전에 그것도 빠졌고, 중공업도 건드렸었어요. 중공업 건드렸다가 바로 빼서 그때는 한 2, 3만 원 이득 났나? 왜냐면 이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뺐는데, 어쨌든 간에 한 9개 종목 가지고 그 정도 수익을 냈는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임에도 지난주 목요일 날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삼성전자 사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배당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배당 직전에 좀 살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12월 30일에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좀 나오니까. 그리고 특별 배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적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좋고, 그러면 뭐 사실 안 살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은. 근데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주식을 한 6년 정도 한 선배를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대우증권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트레이더죠. 근데 그분 하는 얘기는 사실 이런 장을 본 적은 없대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장인 것 뿐이지, 이 공식이 내년 이맘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쯤 돼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장이 온다면 저는 당연히 다 정리할 거예요. 굳이 내가 이걸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제가 6월달에, 7월달에, 9월달에 만들었던 장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언론적인 얘기. 뭐 이러 해가지고 뭐 다 지난 얘기들이니까, 이거 제가 10월달에 만든 장표라서 이럴 거고, 이미 뭐 다 결정됐죠. 뭐 기준금리 동결 뭐 이건 다 뻔한 얘기들이고. 어쨌든 왜냐면 이때는 사실 제가 주식을 전혀 몰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장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지 랭킹 보냈고, 우리도 뭐 청주나 BBRG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코스피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뭐 V자 항공선을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이게 이제 그 SBS에서 되게 원했었던 장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저는 표현을 했었고, 해보니까 지금 장은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두 가지 말한 대로 투자 원칙이 있으니까 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5% 6% 바라지 않고 2% 때도 빼도 그것만 해도 내가 한 달에 10번만 해도 충분히 한 달에, 그 대신에 이제 CD가 3천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한 달에 월급을 벌 수 있다라는 거에 희망을 본 거고, 이건 뭐 가계대출 팔할 거다 이런 얘기들은 많은 유튜버들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날 이 얘기도 좀 했었어요. 이분이 이제 석사 논문 써서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이 매매 전업 투자자들 한 40명 정도를 최적조사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단계죠. 초심자의 행운.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에 대한 두려움, 손실 가능성을 적은 금액을 통해 밑밥을 던져본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적은 금액. 왜냐면 이 적은 금액으로 삼성전자 한 10만원치 샀는데 5천 올랐어. 그러면 어쨌든 수익률로 보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거죠.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무슨 뭐 화이자 수혜주, 모더나 수혜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급상승하는 게 보이니까 눈에 그때 자금을 굴려서 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역발상이었었는데 이거를 끝내고 싶었어요. 큰 금액으로. 그 차이예요. 큰 금액을 통해서 초반에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스럽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흐름에서 수익을 내고서 저는 빠질 생각이에요. 오히려 여기까지도 안 갈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프로세스를 이해했으니까. 저는 사실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유튜브 찍기 위해서 한 거예요. 유튜브에 어떤 분이 삼성전자 우선주 콘텐츠 찍었는데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주식 관련해서 콘텐츠 찍으면은 좀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망한다 뭐 이런 얘기죠. 실패하니까 돈을 더 넣고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침마다 듣는 경제 라디오 KBS 라디오의 김방희 소장님이 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왔거든요. 뭐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니콜라 폭락했을 때 테슬라도 약간 말들이 많이 나왔었고 배터리쇼 이후에 니콜라가 거의 아직까지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죠. 좀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거든요, 이날이. 이날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19세기에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어떤 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모세를 뒤쫓던 이집트 파라오 군대와 함께 수장된 금과 보석을 인양하기 위해서 홍해의 물을 다 퍼올리겠다. 지금 보면은 아니 그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거기에 엄청난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90개의 신설회사 중에서 4개만 살아남기도 했다. 18세기 초반에. 근데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2015년도에도 피 한 방울로 250가지 질병을 진단한다는 이런 벤처사들도 미디어들도 완전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우리도 뭐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죠. 뭐 이거 사건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근데 최근에 또 니콜라 얘기가 또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히나 저만 해도 뭐 모르겠어요. 뭐 좋은 고급 리딩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신 분은 고급정보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저는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고 그리고 뭐 실적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일단은 시가총액 높은 것들 중에서 그 전날이든 뭐 매출 실적을 발표했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 백신 관련해서 누가 유통을 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확실한 것들 있잖아요.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판단을 하고서 들어가는 거지 이것처럼 정말 수요가 현재는 그렇잖아요. 현금 유동성이 장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 30% 정도 막 폭등하는 그런 뭐 이름도 모르는 제약회사들이나 뭐 이런 언택트주 이런 것들에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에 저는 위험함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장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도 제가 그 당시에 했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정도쯤 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돈을 넣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뭐 비트코인도 지금도 잠깐 또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곡선은 반드시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좀 앞부분에 우리 동학개미운동은 기사화가 된 지가 벌써 5월달이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투자를 했었으면 더 많은 수익을 받겠고 근데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뭐 아파트 10년 전에 샀으면 아니 10년이 아니죠. 뭐 2년 전에만 샀었어도 오른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조금 환상을 쫓다가 제가 아까 욕심을 줄이라는 장표가 있었잖아요. 용기를 내는 것까지 좋은데 정말 이런 드라마틱한 곡선을 노리다가 결국에는 맨 끝에 어깨에 들어가가지고
배꼽에서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투자 행태는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주식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심어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단지 예전에 있었던 주식에 대한 편견이 한 달 사이에 조금 희석이 됐다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이 옳다라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도 뭐 경매액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경매에 대해서 막연하게 편견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냥 이런 장표들을 보고 아 이런 것들도 가능하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로는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 얘기니까요. 절세도 나중에 뭐그 세무사님이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뭐 지금 뭐 다 알고 갈 수는 없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도 좀 어느 정도는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여에 대한 개념, 물론 부모님 다 공부하시죠. 하지만 증여나 상속에 대한 개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 다음에 최근에 뜨는 특공들 이런 것들은 정말 한 시간만 공부해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절세에 대한 부분들은 꼭 이해를 하고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세무사님이 강의를 12월 달에 하실 거라서 그때 혹시 시간 되시면 들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진행을 할게요. 아파트 얘기는 잠깐 할게요. 아파트 저희 청약 강의도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아파트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는 경매를 해도 주로 상가 경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그냥 제 시각만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나? 12, 16하고 617 이후에 혹시 맞출 수 있는 분 있나요? 이 구 중에서? 아 이거 빼고요. 이거. 서울의 이 구들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는지. 송파 아니에요? 응? 송파. 송파. 혹시 딴 분 있나요? 응? 노원구? 공부를 하셨네요. 네, 노원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노원하고 도봉성북인데 그 중에서는 일단 노원이 제일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더 맞췄다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도 흐름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편견적으로 갖고 있는 당연히 강남이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결과는 노원이 더 많이 오르기도 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노원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보다는 근데 기본적인 투자 원칙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매 서울 하면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시세 차익도 많고. 하지만 서울은 시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굳이 서울을 고집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평가 지역 보죠. 조정지역, 규제지역 아닌 그래서 제가 이천에도 가고 뭐 충남에도 가고 충북에 어디죠? 뭐 천안 뭐 이런데 충남 천안 이런데 가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런데 다 오르는 건 아는데 GTX 오르는 건 아는데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모르는 거 아는데 돈이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투자할 정도의 지금 돈이 있나요? 이런 데다가 돈을 투자하려면 최소한 4억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흐름 정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정도는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가치 투자할 때 얘기했죠. 좀 전에 그런 GTX나 이런 것들은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오르는 가치 투자고 바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국 코스피에서는 제 그냥 개인적인 진짜 짧은 견해로는 어쨌든 외인들이 뺄 거기 때문에 언젠가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빼면 분명히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2000한 2, 3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대신에 그 안에서도 희비가 좀 교차하겠죠. 매수들이 좀 많이 한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너무 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지겠고 지금 개미들이 버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금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부동산은 폭락은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6월 1일 전에 6월 1일이 어쨌든 취득세나 이런 종부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오는 매물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들이 취득세 부담도 되고 지금 보유세 부담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이번 정권 들어서 그거는 그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되게 좋은 물건은 아니죠. 법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많은 빌라 단지라든지 좀 저가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거 외에도 특히 노령 인구들 이제 제가 교수협회에서 사무국장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들의 약간 좀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러시는 5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그분들 전체 교수님 집단의 지금 55세에서 65세 사이가 한 60% 가까이 차지해요.
그분들이 지금 10년 안에 다 나가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 무슨 말이냐? 저는 단지 교수님들 한 교수님의 직업 직군을 이제 교수의 직군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법학하는 것 중에서 노령화나 이런 정책, 이민 정책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표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그분들은 하우스퍼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달랑 10년 전에, 20년 전에 강남권에 어떤 집을 좋은 집을 샀을 수도 있겠지만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이제 65세 은퇴를 했는데 앞으로 30년 더 사셔야 되잖아요. 생활비 없어요. 그럼 그분들 절대 못 버텨요. 그거를 담보대출 받아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금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원리금 상환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팔고서 경기도나 외곽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건강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물건들은 나오겠지만 저는 폭락은 없다고 봐요. 많은 유튜버들은 폭락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신에 좀 주의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서 미분양은 결국에는 미분양도 두 종류가 있죠. 아예 처음부터 지원자가 없어서 미분양이 된 게 있고 청약이 취소돼가지고 본인이 청약 계산 잘못해서 그렇게 취소돼서 하는 미분양은 정말 경쟁률이 높죠. 그런 건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런 거 말고도 뭐였죠? 어플 주축 분양인가?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막 미분양 물건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마음 급하게 사지는 말아라. 특히나 인천 이런데 좀 많이 외곽 지역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사실 굉장히 미미하게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인기가 없는 대장들이 아니잖아요. 인기가 없는 아파트들이었으니까. 특히나 브랜드 아파트 아닌 것들은 더더욱이나 가치 상승이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내년에 많이 나올 거긴 해요. 매물이. 그 매물이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주택시장 전반에 어쨌든 변동성은 있을 거라서 그때 좀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 대선은 이미 다 결정됐고 그 다음에 한국 대선에 따라서 상승 가능성 분명히 있죠. 워낙 인기가 없잖아요. 지금 부동산 정책은 워낙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민주가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어쨌든 선거용 공약들은 당연히 나올 거죠. 특히나 보유세 관련돼서 보유세나 취득세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은 당연히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경매 강사지만 절대 경매만 하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경매도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약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해의 물건들, 경매 프로세스를 뒷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6개월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그 법정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물건들은 이제 연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나왔던 물건들은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2019년도, 18년도에 감정된 물건들도 지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사정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년 초 되면은 코로나 관련된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경매에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특공들을 좀 많이 인기 때문에 좀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청약 폼들은 다들 들어가시죠. 대출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대출, 레버리지를 정복을 하는 사람이 더 빠르게 부를 쫓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런 디지털 대출인 거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도 검색하면은 청약 우대형 청약 저축이라든가 그러니까 검색해보면 사실은 한 10분이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관심은 꼭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베이비붐 세대 제가 말씀드렸고 고령화 사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도 저는 이민 정책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민자 비율이 5%에 가까웠거든요. 그거에 따른 변화들도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많을 것 같다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그냥 미국 대선도 당시에 트럼프가 저번 대선 때 당선된 이유는 결국은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이제 표로 표출이 된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올 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동포들이 많잖아요. 조선족 동포들이 많아서 그분들에 대한 정책이나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의 조금 현중, 그러니까 집가 오르고 떨어짐의 그런 것들도 나중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다라는 말을
경매 얘기를 간단하게 드릴게요.